서르프 타임즈 2023년 4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은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겨냥 도놈은 막말, 대만 문제 불장난하면 타주고, 위키리크스 한국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친구가 이창이라고 돼 있죠. 친강이라고 이제 발음하는 모양이네요. 국무위원견 외교부장은 21일 오전에 외교부가 주최한 포럼 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고 말했다. 뭐 왕이가 했던 얘기하고 뭐 똑같은 말을 계속 읊조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무력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의 변경에 반대라는 의견에 대해서 중국의 일개 외교 장관이 인접국가의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그건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화형을 당할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로이터 통신에서는 중국 외교부장 대만 해협의 양안은 중국에 속해 있다. 뭐 이런 제목으로 또 보도가 난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표현들은 분노를 유발시키는 중국 외교적인 발언입니다. 이 친구가 주미대사를 했었대는데 그때는 좀 얼굴이 유하게 보였는데 돌아가서 외교 왕위를 잇는 외교부장이 되더니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독하게. 참 위치에 따라서 사람 얼굴도 변하는 모양입니다. 윤은 민주 우방국가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돈을 걸었다. 베팅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번역할 때 돈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국이 전략적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진보 정치 진영들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색깔을 완전히 이 한미일 협력으로 나가고 있죠. 윤 대통령의 인터뷰 폭로가 있은 후 그들은 단합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재명이는 친중 따까리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몇천 년 전에 이솝 아저씨가 얘기한 박쥐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략적 균형 이따위 얘기들은 그게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양다리 걸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얻는 거하고 똑같은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확실한 노선을 결정돼야 되는 거죠. 북한은 G7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 외무장관이 이 최선희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기름이 이상하게 기억이 나네. 그런데 약 반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향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며 이를 바꾸려고 하는 주요 7개국 회원국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24일에 일본을 수출 우대국으로 재지정, 일본의 호응을 촉구하는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한국도 일본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 조치를 다시 복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규제를 먼저 풀면서 일본도 거기에 호응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거겠죠.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나온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적인 얘기지만은 일본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일본은 동서 분열 직전이었다.
새끼가하라 전투를 국가 재건 정책을 둘러싼 전투와 다시 파악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제목으로 일본 내에 동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새끼하라 전투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면은 이 그 소설가 아베루 우타로 씨라는 사람은 지방의 다이묘의 중상주의와 동국무사의 농본주의의 대결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지방의 그 다이묘의 그 중상주의는 나중에 이 말하자면 그 명치 유신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산업 국가로서의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 명치 유신 세력이 동국을 다 장악을 함으로써 나중에 그 이 홋카이도까지 밀려간 동국을 다 그 이 점령을 하면서 그 일본의 그 통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는 그때에도 일본의 금은과 유황을 탐했었다. 그런데 이 지방의 그 다이묘라는 그 번주라고 그러나요? 예수의 중개가 없으면 남만무역에 참가하지 못하고 질산납을 입수할 수도 없었다. 니시군이 특히 이제 큐슈라고 그러죠. 여러 다이묘가 경쟁적으로 크리스찬 다이묘가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현실적으로 예수회로 개종을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해야만 무역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서쪽 지방이 지금 천주교라고 그러죠. 예수회가 그 카톨릭이니까 그 후로 다른 그 이 종교 개혁을 한 그 유럽의 다른 개신교 국가들이 또 그 경쟁적으로 그 식민지 전쟁을 벌였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 1사분기 그 연결 잠정 영업 실적을 그 발표하는 회사들이 드문드문 나오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건설 업체로서는 일찍 냈습니다. 매출이 6조 원대로서 전년보다 45.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2%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결산상 1.2%지 실제 이제 스르프 분석을 해보면은 아마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손실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영업외 부분을 하게 되면은 세전이익은 감소를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7.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외형은 증가하더라도 실속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봐지네요. 아마 일반 건설 회사도 이런 추세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언론 매체는 인용하는 것을 생략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배터리 3사 북미 공장 가동 추후 가동 예정 현황 해가지고 현재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 삼성 SDI 세 군데의 현황과 2025년까지 북미 공장 그 증설 계획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미 시장에 한국 그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가 북미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뭐 야망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이게 반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 읽으면 머니 포스트라는 그 잡지에서 초부유층과 보통 사람의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많이 번되는 게 아니다. 나가는 돈을 줄인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피라미드 구조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 그 계층 구조로 그렸는데 마주층이라는 게 이제 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앞반 마주층 그 뭐 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준부유층이 있고 요게 그러면은 그 이 중산층이라는 얘기겠죠. 요거는 이제 마주층이란 게
그 하류층이라는 건데, 보면은 일본의 이게 2021년도 어,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한 것 같은데요. 3천만행 미만, 이게 이제 4,213만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산층이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726만 세대 이렇게 돼 있고, 중부유층이 5천만행에서 1억엔, 이게 이제 325만 세대, 그리고 부유층이 1억에서 5억 원 사이 139만 세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초부유층은 5억 이상인데 약 9만 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한 거 보면은 자산가를 돈이 많이 벌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가는 것을 줄이고 많은 돈을 남기는이라는 발상에 능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동의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요. 근데 막대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재미라고 생각한 일에 차례차례 도전하고 비즈니스로 하고 갑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사와카미 아츠토시라는 사람은 바빠서 고생을 느낄 틈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본 세계 수준의 진짜 부자는 언제나 진심으로 일이나 돈, 인생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 사업가 기질이 있고 돈 버는 사람들은 뭐 또 타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보면은 제가 어디쯤 있는지 참 얘기하긴 좀 어렵지만, 일단 유해는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요즘에 지배적이거든요. 자린고비라든지 구두쇠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은, 자린고비는 쓸 때 안 쓸 때 다 안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구두쇠는 안 쓸 때를 안 쓰고 쓸 때는 돈을 쓰는 사람을 구두쇠라고 한다라고 어디선가 전에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최재천 이 생물학 전공하신 교수죠. 최재천과 장하준의 대담, 최재천 아마존이라는 유튜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병든 대한민국, 유럽 같은 복지는 불가능한 걸까? 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대담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발췌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병이 들었다라고 진단한다면은, 과연 또 그것이 맞는 거냐 하는 것도 입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 스크랩한 내용을 보면은, 이 장하준 씨가 한 얘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경제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시민들이 경제학을 모르면 민주주의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했습니다. 좀 강하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장하준 교수의 이 어떤 이 표현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배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뭔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것 자체가 이 사회의 편향적인 시선이 아닐까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편복지가 바탕이 되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하준 교수는. 미국과 같이 소위 말하는 선별복지를 하는 나라들은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선별복지가, 그러니까 보편복지로 예를 들어서 북유럽 국가들의 방향이 옳은 방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별복지를 할 경우에 부유층들한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나한테는 뭐가 이득인 거지. 그러니까 부자 감세, 공화당이 집권하면은 부자 감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북유럽에서는 이 소득 최고 세율이 50% 60% 된다 하더라도
부자들도 그만큼 많이 내면 나중에 자기네들한테 혜택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많이 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선별 복지를 하다 보면은 에, 이 미국 같은 경우 부자들만 세금이 고율의 세금을 내게 되고, 물론 이제 밑에 층 하류층에서도 세금은 내긴 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천 교수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양심이란 단어가 사라졌는데, 경제학이 이기적인 인간을 가정해서 이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를 또 비유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은 또 아담 스미스도 원래 그 도덕론을 먼저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국부론에서도 그 인간의 그 도덕적인 면과 이기적 면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성향을 품고 있는 이기적 그 성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이 이중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과연 병이 들었는가? 병이 들었다면 들을 거고, 또 뭐 안 들었으면 또 안 들을 수도 있는 건데, 글쎄요, 그거 뭐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하준 교수는 사회의 어떤 집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집단 결속력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로 자기는 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고 핀란드의 예를 들어보면은, 핀란드가 러시아나 뭐 독일 이런 등에서 오랜 그 기간 몇백 년 이상을 식민지 상태로 살았으면서도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 독립을 할 때 1차 대전 그 이후에 노사 관계소도 1938년에 살트 세바덴 조약이라고 해서 노사 그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복지국가의 길로 나가게 됐다. 그런데 핀란드는 독립하자마자 이렇게 그 좌우 내전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내전까지 있으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내전까지 일어났었는데, 핀란드 역사를 잘 몰랐지만은 또 장하준 교수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네요. 우리나라는 1945년에 그 거저 얻은 그 독립이 돼가지고, 핀란드는 몇백 년을 그 독립을 하려고 치열하게 했는데, 독립하자마자 그 좌우가 또 갈려가지고 바로 또 내전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뭐 내전까지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저도 평상시 얘기하는 겁니다만, 아마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총기 휴대가 가능한 나라라면 이미 내전은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도 그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갈라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이 있고, 선택이 어느 수준에서 일어나느냐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최지천 교수는 저출산은 진화적인 적응 현상이라고 자기는 본다. 한국과 같은 현재 나라에서 애를 낳는 것은 미친 짓이죠 라는 거로 뭐 그 유튜브가 떴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데, 절대적으로 생존이라는 게 유리한 거니까 그렇게 적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출산에 대해서 그 장하준 교수는 가장 간단한 거는 이민을 우선 많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민을 안 받아들인다면은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많은데 서비스업 생산성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한 사람이 과거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에 4배, 5배의 생산성을 낸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이 경제가 유지되면서 또 그 출산율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으로 우리는 왜 경제 성장을 해야 하나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포스트 자본주의,
생각이 나고 장하준 교수의 말들이 소득 분배, 탈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견해인가 이렇게 또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안티프레질의 저자 탈레브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글 속에서 왜 장하준을 악동 경제학자라고 했을까? 요게 아직 그 의문수가 남습니다. 뭐좀 일반 국민이 경제를 모르면은 민주주의도 없다까지 얘기를 할 정도인데 사실 경제가 좀 어려운데 그거를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장하준 교수는 그 경제학 뭐 레시피라고 이렇게 그 국문 번역으로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이 별도 조선비즈 김지수 그 작가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 게재가 됐습니다. 제목을 참 선동적으로 잘 썼네요. 작가라서 그런지 나는 선동한다. 모든 게 돈 문제. 경제학 배우시라. 장하준. 경제학은 권력의 언어. 세상 바꾸려면 알아야. 인간은 이기적 존재. 신고전학파 전제에 버려야. 그러니까 이타적인 존재에도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파생상품 모델로 상 받은 노벨상 수상자가 파산한 거를 봐라.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 혜택 줘야. 최근에 그 주주 자본주의가 그 산업 자본주의라고 그것을 명명한다면은 최근에는 금융 자본주의가 대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금융 자본주의는 ESG를 요구사항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게 자기는 진영 눈치 안 봐. 현실에 맞는 대안 찾을 뿐이다. 부실자산 폭발 임박, 취약 가정하고 방어해야. 이렇게 김지수 작가는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책이 나온 거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국문으로 된 이 제목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고 되어 있는데 원서는 이더블 이코노믹이라고 먹을 수 있는 아주 직역을 하면은 이더블이니까 먹을 수 있는 경제학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조금 알면 알수록 더 먹기가 어려워지네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뭐 젊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36년간을 갖다가 그 이 대학 교수로 있다가 어디죠? 그 뒤에 좀 나오는데 런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계속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게 돈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이 돼요. 자, 뭐 이런 이 사다리 걷어차기 뭐 이런 얘기 옛날에 했었고 저도 어디서 그걸 사다리 걷어차기를 누가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났는데 장하진 교수가 얘기를 했네요. 그다음에 나쁜 사마리인도 읽어봤었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은 그 진보 세력들은 좋아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오만한 전제다. 인간은 결코 합리적이면서 이기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면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잦은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라는 엄청난 청구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 런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4년인가 6년을 일을 했다는데 런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은 반식민지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모여 있다. 그러니까 식민지에 그 반대하는 뭐 그런 거라는데 캠브리지는 자기를 좌파로 보고 런던 대학에서는 우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사회 발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본의 편이냐 노동의 편인가 물으면 나는 타협을 권해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위의 제목처럼 세상만사 모든 게 돈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이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결국 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저출산 문제도 그 젊은이들 가치관의 변화로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 조직에서 일할 때 이 말년에 제약이론 경영을 접하게 되면서 거기 매니아가 됐는데 제 스스로 제약이론 경영 편집증 환자라고 제가 스스로 하는데 하나의 이론으로 다 모아지는 것 같다. 모아 메이크 머니 이게 동인이 돼가지고 모든 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그럼에도 소비를 통한 쾌락 추구는 금융 자본주의와 함께 우리의 삶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작가의 질문인데, 이쭉 답변을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학자죠. 그 노벨상도 받았던 사람인데, 주주가치 최우선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방향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주의자가 아니면 사회주의자는 이분법을 제발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뭐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자본주의 이름에다가 그 앞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거가 맞는 게 되겠죠. 인간이 그렇게 또 생겨 먹었으니까 현실 행동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개별 주주에게 주인의식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전문 경영인이나 창업자, 가족, 지역사회가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틀을 다시 짜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돈이 밑에 다 깔려 있다고 그러는데 주주야말로 자기가 돈을 근데 소액 주주한테는 기대를 못 한다는 얘기지만은 전문 경영인은 어차피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이 월급 받는 놈한테 주인의식을 가져라고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에는 부정적인 겁니다.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만드는데 내 돈이 자본이 투자한 사람이 그게 주인의식이 있는 거지 거기서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그거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잘못되는 겁니다. 절대 월급쟁이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인의식은 주주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라 하더라도 주인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몇 프로 이상 뭐 이런 정도는 뭐 실무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맞아요. 근데 제조업 없이는 서비스업도 없지요. 개인에게 권하는 선택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개인한테 어떠한 마지막 이 공고의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단기적으로 주어진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코인 같은 이런 거 거기서 좀 빠져나와라. 그리고 항상 취약을 가정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경제학을 안 한 사람이나 또 뭐 어떤 정치 외교학 이런 거 한 사람이나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은 철학자도 그렇고 한병철 씨 같은 사람들 비유가 나왔는데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 세계는 각자 도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이기적인 마음만 갖는다고 각자 도생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각자 도생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기적 유전자일 수도 있다. 근데 뭐 최근에 이기적 유전자하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거하고 뭐 대판 생물학자들끼리 싸웠다는 뉴스도 있고 참 어렵네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좀 그렇게까지 깊게는 못 들어가고 그냥 느낌 같은 느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으로 정책 위반자들한테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들은 정치가 포함해서 고급 관료, 이런 행정가들한테 우리는 왜 제3의 선택지를 가질 수 없는지 구체적인 비전을 요구하면서 자기 보호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보다, 그 다음에 보수다, 이런 쪽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뭔가 제3의 선택지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정책 위반자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 장하준 씨의 그 주장을 다시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설명을 하면서도 결론은 참 쉽지는 않은 문제 같다라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 새우 그 심볼을 하는 그 슈카월드라고 거기에서 편집을 한 건데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편을 지지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서울시 그 서울경제 아니 서울 뭐 연구원 이런 데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설문조사를 서울시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 시사점, 이게 2020년도인가 갈등을 어디에서 체감하십니까? 물어봤는데, 뉴스에서, 집회와 시위에서, 온라인상 의견들과 정치인들의 싸움에서, 내 주변 사람들의 다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갈등을 체감한다 그런다면은 언론이 갈등을 부추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일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연령별로 어떤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대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갈등 생물학적으로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이 3, 40대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 50대도 진보와 보수와 갈등인데 2위는 이 2위는 그 20대가 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2위에 물려져 있고 3, 40대는 부동산이다 그러고 50대쯤 되면은 빈부격차가 문제다. 그런 데서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슈카월드는 기승전 부동산으로 또 좀 모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와 같은 변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가? 요게 이제 제목과 같은 건데요. 20대가 84%가 그렇다. 그리고 60대가 95%다. 근데 이런 거 봐서는 우리나라가 이성적이가 아니고 매우 감성적인 종족들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려고 저는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학연, 지연, 혈연 여기다가 또 뭐 하나 더 요즘은 플러스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다 그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회가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우리 사회 같다. 그리고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갈등의 원인을 본 거면은 편을 가르는 정치권, 경제적 양극화,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 추구, 언론의 선정적 보도, 개인 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 나름 근본 원인을 5가지로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로 했는데 핵심적인 게 정치하는 아새끼들 때문에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경제적인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이게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긴 논리의 화살이 좀 길긴 하지만 긴 화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정치 불안이 수산율 저하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물론 이제 앞에 장하준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 돈의 문제죠. 저출산 문제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출산 돈의 문제를
말하자면 돈의 문제도 결국은 이 돈 때문에 이 정치권 아새끼들도 그 편을 가르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또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무력 충돌 수단의 청해부대 급파하라, 교민 안전 확보 당부. 헤럴드 경제 보도 내용인데요. 지금 그 청해부대가 그 오만 살라라 항에 주둔하고 있는데 수단 인근 해역에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교민들도 있고 뭐 가서 무슨 주로 그 아프리카에는 뭐 봉사 활동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종교계통 사람들도 뭐 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저께 4월 21일 날 우리나라 공군 C-130J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필요하면은 그 우리 그 교민들을 수송해 오는 거로.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 4월 19일 날 발빠르게 한국보다 빨리 그 자유대 비행기를 그 준비해서 갈 거다라고 미리 그 이 4월 19일 날 일본은 발표를 했었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도 보내고 한국도 보낸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악의 상황으로 한국에 내란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이해관계가 큰 나라들부터 군대를 바로 투입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수단이 내란 중인데 자, 우리가 거기 들어가도 되겠소라고 얘기할 상대가 없죠.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일 겁니다. 한국에 일본 기업이 투자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장 기업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한일 경제 협력에 의해서 한국이 그 일본보다 그 인건비도 쌌었던 그 시절에 일본 기업들이 먼먼 코리아, 먼먼 코리아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언론에서 그 언급들을 안 하고 있지만은 상장된 회사가 없다, 거의 없다 보니까 표면에 잘 안 나타나지만은 의외로 그 여러 가지 그 부품 산업이라든지 또 이런 소재 산업에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일본 기업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일본 자위대가 한국 상륙은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국민연금 투자 동향 79조 손실 만회했다, 이렇게 됐는데, FN 가이드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를 집계한 결과 국민연금은 레저 쪽, 항공운수, 해상운수 등의 지분을 늘리며 엔데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냈습니다. 부동산 PF 노출 우려, 금융주를 축소하고 레저, 항공, 해운, 코로나 타격 종목에 확대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5% 이상 지분 보유 신규 편입 종목들을 쭉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 많이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 기업들인데, 이 중에서 먼저 롯데쇼핑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그 예고를 해드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제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또 이름을 갖다가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데 MC넥스라든지 뭐 율촌학도 많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것도 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좀 호기심이 나네요. 자관 그 국민연금이 5% 이상 그 투자한 신규 한 대 몇 군데를 또 좀 슬프 분석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납니다. 야후 뉴스에서 여론조사 트럼프 바이든 재대결에 대해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탈진이 1위를 기록했다.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2024년 바이든과 그의 전자 간의 경선에 대해 다른 어떤 감정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탈진을 느낀다고 말한다. 앤드루 로마노, 그리고 이제 번역상 서해안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이름을 또 이런 식으로 질 수 있겠죠. 아마 그 웨스트 비치가 그 사람 이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요건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겠죠. 등록 유권자 중 43%로 탈진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식상했다. 혐오스럽다. 이런 얘기 같아요. 탈진했다는 뜻이. 그 다음에 이제 2위, 두려움, 슬픔, 희망, 분노, 흥분, 자존심, 감사, 뭐 있던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미국의 30%를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30 이게 요게 이 직역상으로 그랬지만은 요건 30% 이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런 거는 뭐 항상 여러 가지 이 느낌들이 있는데 30%를 넘어버리는 거가 나온 게 탈진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고령자는 은퇴를 하심이 가한 줄 아래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실제 정치 뭐 대표가 된다든가 그런 건 안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고문 형태라든지 또 이런 식으로 또 기여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BBC 뉴스 핵무기 왜 한국인들은 폭탄을 원하는가? 진 맥킨지라는 서울 특파원이 참 밀착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썼는데요. 서울의 한 지하식당의 개인실에 숨어 있는 이질적인 한국인 그룹이 비밀리에 점심을 먹기 위해 모였다. 무슨 소설 같은 표현을 했어요. 정치인, 과학자, 군인 등이 섞여 있는데 이들의 신호는 너무 민감해서 바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핵 정책 포럼의 첫 회의며 그들의 점심 의제는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구상하는 야심찬 의제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정학적 상황은 극단적으로 변화했다. 자, 지정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은 미국 전역의 도시들을 겨냥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한 핵무기를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은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비밀 점심 모임에 사람들이 내린 결론인가?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한국의 여당인 국민파워당, 국민의 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포럼 멤버이자 뭐라고 돼 있는데 최지영은 말했다. 이 최지영 씨가 여전히 남는지 모르겠네. 이름 같아서는 여자 같은데. 그리고 연속해서 이게 뭐 이렇게 취재를 허락한 모양이죠. 이렇게 담소 형태로 식당에서 포럼의 학장인 정성창 학회장이 제안한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번에 북한이 핵무기를 시험한다면은 한국은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만약 6개월 이내에 김정은이가 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자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정 씨는 남한이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김 위원장이 공격할 가능성을 줄어들기 때문에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런 얘기죠. 핵 무장론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쪽의 입장에서 그러나 미국의 본토를 둔 싱크탱크 38로스의 제니 타운은 핵무장으로 무장한 남한이 북한을 덜 모험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가정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은 핵무기가 핵사용으로부터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지 않겠소. 그 전제 조건은 이미 만든 사람들은 미국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 왜 못 믿니?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데 또 사우나에 가서도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82세의 홍인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성분인데 사우나에 오시는 보통 이제 82세면 할매라고 얘기를 합시다. 대부분 뭐 만나가지고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뭐 이런 수준으로 우습게 봤는데 이분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82세면은 전쟁 경험이 있네요. 그녀는 자신이 반핵자라고 말했지만 마지못해 그것이 필요하기라고 결론 지었다. 그러니까 80세 대신 그 할머니께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기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핵 개발은 엄청난 결정이다. 현재의 국제 질서는 핵무기 비확산에 구축하고 있는데 이란과 북한이 이 질서를 위협하는 건데 한국도 거기에 들어올 거냐라고 묻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은 국방 공약을 철회할 수 있고 중국은 한국을 제재로 괴롭힘으로써 맹렬히 보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버림받은 국가로서 눈부신 국제적 명성을 누더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떻게 얘기하냐? 그러나 그것은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 한국은 북한처럼 외면받기에는 너무나 전략적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됐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경제 발전해. 아까 그 장하준 교수가 왜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개인의 그 각자 도생도 중요한 거지겠지만은 결국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경제 성장을 하면은 또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동행해서 성장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군사 동맹을 끝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 대신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비확산 체제에 이런 균열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도 또 흉내내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만들 수 있는 나라나 만들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또 만들 수 개나 소나 다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산업 여건이 됐을 때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일본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나라들도란 게 이제 일본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결론 같은 얘기를 하면은 국제 핵 질서는 마치 선진국이 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도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당한 기분이 들어가는 거죠. 선진국이 제가 이 조직에 있을 때 품질 환경 심사원 자격을 따고 그다음에 그런 그 세미나나 뭐 이런 데 가서 들어보면은 국제 포럼이나 뭐 이런 데서 가서 들어보면은 한국에서 그런 그 환경 시스템 그런 시행에 대해서 돌아갈 때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온 그런 관련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선진국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살 만큼 사니까 환경 보호를 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건데 이걸 개발도상국까지 얘기할 수가 있냐. 지금 먹고 살겠다고 좀 굴뚝공장 만들어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니들 기준으로 선진국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건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이 장하준 씨 표현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ESG도 지금 사실 그런 거예요. 그게 과연 얼마나 전 세계에 다 먹힐 거냐 그러면 아닐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중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시키겠다고 시진핑이가 약속을 했다는데 올해 이 국가 무슨 계획을 보면은 석탄 발전소를 더 많이 짓겠다는 거로 나왔다고 뉴스가 좀 보도된 게 있죠. 석탄 발전소가 많이 져지면은 그게 동북지방에 많이 있는 모양인데 황사에 오염미세먼지 더 껴가지고 지들도 고생하고 한국과 일본까지도 황사 퍼져가지고 고생하게 만드는 2조 때 내려오는 황사라는 게 2조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공기가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까지 같이 날아와서
농토를 좀 비옥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되는 오염미세먼지 있지만 계절적으로 그렇게 그 봄철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황사 현상은 에, 자연현상 더하기 산업사회가 되면서 중국이 그 굴뚝공장들이 생기면서 그런 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됐으니까 규모 면에서 인당 GNP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그 세계적으로 그 자기네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걸 줄여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핵에 대해서는 핵이야말로 진짜 터지면은 그 방사능이 오염 물질이 가장 심한 게 이제 그 핵이겠죠. 그렇게 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핵 융합 발전은 어, 상대적으로 방사능이 그 거의 걱정 안 할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뭔가 그 신기술 발전에 의해서 어, 그런 게 좀 다 되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 또 극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자관 이런 핵 개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이지만은 그 할머니의 의견대로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의견들이 공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선진국 이미 핵 보유 국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은 그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은 거기다가 한국은 북한하고 대립을 지금 휴전 중이니까 계속 전쟁 중인 거죠. 70년 동안. 북한의 다음 핵실험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미 육군 장성이 경고하며 핵심 핵 능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해가지고 이게 또 조선통신이 또 지 딸내미 데리고 그 또 이렇게 이 고체 연료 그 ICBM 배경으로 사진을 또 찍은 거를 또 광고를 했고요. 지하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필요하면은 이동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제프리 루이스라는 그 비확산 연구센터 동아시아 프로그램 소장이 화성 18을 미니맨 복제품이라고 하며 미니맨 ICBM을 지칭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 실험은 곤란하지만 예측 가능한 발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어떤 나라도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술 발전이라고 말했다. 도로 이동 ICBM을 퍼레이드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그들이 견고한 추진식 도로 이동 ICBM을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으로 뭐 감시하고 하더라도 움직이는 그 타겟을 잡기는 어려울 걸 해가지고 이 핵 그 미사일 ICBM도 이런 큰 차에 옮겨 가지고 쏴버리겠다 하는 그런 전략 전술을 북한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자 한국이 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BBC가 취재 뉴스까지 또 나왔고 또 여러 번 그런 유사한 뉴스들이 발행이 됐었습니다. 일본에 개조된 F-35B 항공모함 스포티안 뮤보우 도쿠 출항 해가지고 이것은 그 F-35B니까 수륙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탑재하고서 하는 어떤 중형 형태 정도 이즈모급을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했다. 이게 이즈모급이라는 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헬기 뭐 이런 거를 태울 수 있는 거는 한국은 2022년 공공사명 항공모함을 진수했고 우리나라 뉴스에는 언뜻 저는 이런 거를 못 본 것 같은데 또 2019년 첫 075형 상륙 헬기 도킹 수륙 양용함도 진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003형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아마 이것도 수직 이륙 이런 쪽으로나 가능한 거지, 그냥 수평 이륙 하는 그런 대형 항공모함은 아직 우리나라도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에, 그 장관 이런 여기서 표현했듯이 진정한 항모로의 전환은 일본이 방어적 군사 태세에서 이제 적극적인 공격 태세로 전환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정학 얘기가 또 언뜻 나왔습니다만은 왜 전후 일본에서 지정학이 수상한 위험사상으로 금기시 되었는가? 이 얘기는 아무래도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일본이 이 독일의 지정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동아 공영권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했었는데, 전쟁에 패하면서 이런 대동호 공영권을 추진한 사람들을 전쟁 범죄자로 혐오를 받고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종전의 이 대륙계 지정학은 금기시 됐고, 미국이 주도하는 GHQ가 제너럴 헤드 쿼터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5년 동안 메가도가 일본의 실질적인 대통령으로 지배를 했었죠. 그럴 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런 거 다 하지마, 소용없어, 자기네들한테 배워, 영미계 지정학으로서 하라 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학문으로 또 연구하게 하지도 안 했고 밀교 같은 거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게 뭐 밀교 같은 거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뒤국체라고 써 있네요. 학계로서는 현교로서의 표의 국체. 그러니까 겉모습, 이거는 앞의 국체, 요거는 이 뒤의 국체, 국가의 모습인 거죠. 이 모순을 감싸고 병전하는 상황이 오래 계속된 것이었다라고 시노다 히데오라는 외국어 대학 교수가 이런 기고를 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전쟁의 지정학이라고 뭐 사람 이름이 무슨 영랑인 뭐인데 이게 무슨 전 영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지정학 책을 쓸 수 있는 학자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 영문으로 된 이 동아시아 지도를 또 좀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대륙계 지정학과 영미계 지정학이라는 게 뭔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영미계는 적을 것 같아요. 해상에 대한 장학, 이런 하고 연결해서 지정학이 돼야 되지 않겠냐. 중국이 남중국해하고 대만을 먹는다면은 여기를 경유 못하고서는 저 멀리 뺑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이 중국한테 결국은 경제적으로 꽤 압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무슨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더더욱 그렇죠. 여기 이 열도를 통해서 오키나와 통해 가지고 대만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말어, 아가리 닥쳐, 너 불에 타 죽어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새끼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국가 간에 할 말이냐 이게. 국가 간에 난 이 분노를 어떻게 이 삭힐까, 그게 참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어저께 보면은 또 가리봉동인가 거기에 보도방을 중국인 이 조폭 애새끼들이 그걸 다 장악을 해가지고 경찰이 물론 잘 잡아들였는데, 중국의 조폭까지 와서 한국에서 행패를 하고 앉아 자빠져 있는 그런 것까지 보면은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미식 이 지정학이라고 한다면은 이 해상
하고 육지하고 병행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지정학이 아닐까. 그렇게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그 주소들은 생각이면은 이 해상의 지정학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정하면 땅 지자 지자 같은데 여기에 그 지정학이 해 지정학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영미식 그 지정학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오늘 좀 오래 걸렸습니다. 1.5배속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